일본에 최초로 건너간 게 8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일본이 봤을 때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김치 먹고 오지 말아라. 전철에서 떠들지 말아라. 입 벌리면 마늘 냄새 난다. 그런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꽤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문화폭탄이 터진 게 겨울연가잖아요. 주부들과 아이들의 한류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뒤에 제2차 한류붐이 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아저씨들이 폭 빠졌네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자라난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막 갖게 되면서 그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의 예능 프로덕션, 이 사람들 자기들 일거리가 주는 거잖아요. 일본은 아직 멀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종순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일본 동경에서 IT 컨설팅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서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일본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의 관세 합의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그 언론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15%? 15%라는 이야기만 서로 간에 주고받았거든요. 관세를. 그랬는데 나중에 일본은 15%라고 해서 일본 국내 발표도 다 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기존의 관세 플러스 15%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 내에서 혼란스러웠고 일본 정부가 언론의 공격도 받고 야당의 공격도 받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15%로 확약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재밌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은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관식이라 가서 협의를 했으면 서면으로 뭔가 합의서라는 걸 남겼을 텐데 그게 없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 정부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미국 협상 담당자한테 문서로 남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들이 곤란스러워 하더래요.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다 이렇게 정리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숫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믿어도 되니 일단 그렇게 알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식 문서를 안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일본 정부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게 자기들 발목을 잡긴 한 것이고 좀 미국이 심한 거죠. 서로 간에 양국에 약속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토록 동맹국인 일본을 상대로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강하게 관세 압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보기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진짜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도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엄연한 주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 간에 맺은 그 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 국내에 어디든 군기지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일본은 들어줘야 된다는 식의 규정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네다 이제 김포에서 하네다로 가잖아요. 하네다의 공중의 영역 공역이라고 해요. 그 공역 중에 극히 일부분만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미군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네다에 갔을 때 아주 이렇게 착륙을 하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공역은 높이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고각도로 내려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거기를 통제하냐? 그 하네다 옆에 있는 요코스카라는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공역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군이 주둔을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미군이 주둔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공의 컨트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미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미국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일본을 점령하고 있다가 일본의 소위 주권을 반환하면서 내걸었던 조건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의 방위는 미군에 맡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들도 슬슬 재무장을 하기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것은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에 재무장을 시켜서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한 거라는 개념이 커요. 물론 일본의 우익들은 거기에 올라타서 또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멘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 관계가 그런 관계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이제껏 대통령들은 그러한 것들을 노골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잘 요리를 했다고 친다면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니까 돈을 더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미국인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는 것. 그때 최소한의 일본의 자존심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것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대응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첫 번째 아주 미미한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본은 미국을 쓸 때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한자를 쓸 때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미자를 써요. 일본은 미국이라는 한자를 쓸 때 쌀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여야 하는 거고 일본은 미국이 절대로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쌀이 많이 나는 나라.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 그 소극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본이 돈을 열심히 벌지만 미국에서 결국 그 버는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줬고 그 미국은 그 채권 가지고 또 돈을 펑펑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채권이 1조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데 중국이 7천억 달러, 세 번째 캐나다가 이제 4천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일본이 일단 그 3위 중에 톱인데 만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갖다 확 내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히든 카드는 그냥 쥐고는 있는데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없고 야 나도 이런 게 있어라는 거 정도의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소재는 될 것 같고 그 이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항은 없고 일본 사람은 원래 싸우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타협으로 뭔가 끝내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 내에서는 미일, 미한의 관세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일본 국민들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싸울 수 없는 상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15% 갖고 장난친 것 자체도 일본 정부를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아주 살짝 자존심 긁힌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고 그렇죠. 이번 관세 협상 결과가 일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앞으로 이제껏 그래왔듯이 일본 사람들은 그 미국하고 뭔가 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앞으로 진행해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관세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그걸 거꾸로 미국 제품이 일본에 많이 팔릴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글쎄요 미국이 이 협상을 통해서 얻는 거는 그 관세를 좀 걷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손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미국에 대한 일말의 동경심이라든지 존중심이라든지 이런 거마저도 현금으로 깎아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히 저는 미국을 위해서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미국이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가 1달러 250엔에서 뭐 한때는 100엔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그런 걸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갈고 닦아서 경쟁력을 키웠잖아요. 근데 그때 플라자 합의를 미국이 일본에 요청을 할 때 제일 컸던 문제가 일본이 교묘하게 수입 장벽을 높여서 우리나라 미국의 제품이 훌륭한데 일본에서는 팔리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에서 안 팔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일본이 그 수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요즘에 뭐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차를 타고 다니면 멸시를 한다든지 뭔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 두드려 팼어요. 미국이 일본을. 그랬는데 실은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안 팔린 이유는 일본 자동차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국내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남이 나라 탓으로 돌리게 되면 거꾸로 그 뒤에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됐냐고 보면 다 망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개선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관세 협상도 뭐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것이고, 저 자신도 미국에 대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감정이 100이었다고 치면 한 80 정도로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미국이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나라가 종주국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됐으니까 저는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잃었으니까 트럼프 미국은 엄청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시바 총리가 처음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이제 관세 협상을 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수송기를 하나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수송기를 사줬다고 되게 좋아했겠죠. C-17이라는 기종이라는데 그 수송기가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거를 딱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사겠다라고 이시바 총리가 그 나카타니 방위상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카타니 방위상이 절대 반대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시바 총리는 그걸 사갖고 왔고, 그랬는데 나카타니 방위상이 그 반대한 이유가 그 C-17이라는 수송기는 이미 생산이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부품도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싼 비행기를 사오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사다가 그 부품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못 쓰는 비행기잖아.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동맹국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 동맹이 아니다 라고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일본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일본 정부 내에서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껏 이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해서 화를 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동맹국한테 무기를 파는데 적어도 부품 교체는 되는 한 5년은 타고 10년은 탈 수 있는 비행기를 파는 게 맞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일본 정계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이제껏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자민당이 졌잖아요. 근데 이시바 총리가 자기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15%가 아니라는 둥, 뭐 아까 얘기한 수송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울분이 차 있는데 아까 얘기한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정치도 제대로 외교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선거유사를 하면서 대중들한테 얘기한 거지만 화를 엄청 내면서 이 관세 협상은 국익을 건 싸움인데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깔봄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나는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일본의 총리가 역대 총리 중에 공식석상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시바 총리가 처음이래요. 그 정도로 일본은 미국에 화가 나 있는 게 사실이죠. 30년 동안 일본에 계셨는데 일본 국민들은 실제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본에는 나가이 모노니 마카레로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나가이 모노니 마카레로라는 것은 그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속담 같은 지혜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센 사람한테 붙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옳고 B라는 사람이 그르고 뭐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무조건 센 편에 서라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 가르쳐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교육받고 자라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냐라고 하겠지만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고 그 나라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들은 미국에 전쟁을 해서 졌어요. 졌고 그러면 졌으면 이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내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년에 물론 그 태평양 전쟁 때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 야 그건 우리가 일본이 전쟁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감내해야 될 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맞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전쟁 범죄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전범은 잡아도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범의 정의가 무엇일까? 보면 전쟁과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을 학살하는 것을 전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떨어뜨린 그 부분에 군대가 있어서 군사시설이 있어서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전범의 범위에서 벗어나갈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도시를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연히 거기 떨어뜨린 게 아니고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투하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은 미국은 일본 내에 원폭을 떨어뜨릴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 15개 정도인가를 골라요. 근데 그 도시의 선정 요건은 뭐냐면 도심이고 반경 몇 킬로 안에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 몇 개를 골라서 당일날 가장 시계가 좋아서 잘 보여서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았던 것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였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반경 안에 얼마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미국은 그 근처에 병원 같은 걸 세워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로 하여금 시체를 실어오게 만들어요. 시체를 실어오면 그걸 샀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원폭의 피해를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일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전히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간인을 몇십만 명이나 살상을 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합쳐서 한 30만 명을 살상을 했을 텐데 그게 그 자리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상을 입거나 방사능에 피폭돼서 평생을 괴로워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이 화래도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껏 미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그 건에 대해서 사과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따질 법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피해를 입은 사람,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 국민, 일본 국민들도 피폭자 이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항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를. 그래서 최초로 히로시마에 가서 사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그걸 보면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전쟁했으면 전쟁이라는 것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 그러면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을 대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덤으로 그런 멘탈을 가진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멘탈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선 침략을 비교를 살짝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갖고 우리나라를 보는지가 살짝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라고 설명을 해야지만 되는 상대라는 거죠. 이시바 대통령의 퇴진론이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치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퇴진론이 실제 거셉니다. 원래 이시바 총리가 그 몇 번씩이나 총리에 도전을 했지만 계속 실패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수파였던 거고 이분이 그렇게 친화력이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본인은 총리의 꿈이 있었지만 계속 졌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싹이 올라오려면 밟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계속 이시바는 밟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시바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이시바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지니까 그러면 이시바파에 속해 있는 한 출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바파를 해체를 했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돌아가고 기시다 총리가 하야하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면서 우연히 이시바상한테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총재 선거 때 이시바, 고이즈미 준이치로, 그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세 사람이 이제 지난번 총리 선거 때 입후보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극우주의자 여자 아베라고 불리울 정도예요. 근데 아베파가 밀죠. 아베파가 대세긴 해요. 그랬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신 내세워졌던 게 고이즈미 신지로인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시바는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에는 돼서는 안 된다는 비토 세력이 다카이치 사나에를 밀어냈고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될 거였는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렇게 현명하거나 똑똑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렇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아버지 후광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고 아버지 간판 이어서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도 된 사람이고 더군다나 고이즈미는 젊고 좀 잘생겼어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나운서하고 결혼해서 금방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웬 젊은 여자랑 손잡고 여관에 호텔에 들어가다가 그게 딱 걸린 거지. 스쿠프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청년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뭐 노조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가 정권에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막 떠들고 다녔어요. 선거 유세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자민당에서 고이즈미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소거법으로 이시바가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는 사실은 운 좋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 제가 보는 이시바는 일본의 그 역대 총리 중에 가장 노골적으로 한국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하고 그 상식을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총리도 진심으로 사과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시바라는 사람이 예전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요즘에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만,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일본에서 크리스찬은 1%가 안 되거든요. 1%가 안 되는 크리스찬이고, 일본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대충, 사람이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는 축에 들어가요. 근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소위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수많은 정치가 중에 노골적인 크리스찬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 그 부분이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저도 크리스찬인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그런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받는 사람이 사과를 받았다, 됐다, 용서하마 라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과지, 사과를 했으니까 됐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우리는 수없이 사과를 했다. 하지만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들이 일본 한국 사람들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옳다라는 논지의 인터뷰를 했고, 그게 기사화돼 있어요. 박제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하고 뭔가 잘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응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거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를 뽑는 것이 국민이 아니고 정치가거든요. 일본 국민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직선제였으면 이시바가 총리가 당연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일본은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국회의원들은 파벌이 있어서 파벌의 영수들이 모여서 요번에는 이시바를 밀자, 요번에는 다카이치를 밀자, 이런 거래를 하는데, 거래 뒤에는 노골적으로 일본 국민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총리를 만들 때 공적에 따라서 그 파벌에 장관 자리를 몇 개를 나눠주고 차관차를 몇 개를 나눠주고 이런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선거 때 우리가 이겨야 되겠고, 이기려면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눈에 팍 띄어야 된다. 보통 보면 잘생기고 젊은 사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시바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시바 밀어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또 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떨어졌던 사람들, 재선을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시바가 얼마나 믿겠어요. 몇십 명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심지어는 상원, 하원, 일본은 참의원이 미국의 상원, 그 다음에 하원은 중의원인데, 이제 중의원에서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중의원만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암묵적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시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양원 의원 총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의원 국회의원 전원, 중의원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일본에는 광역자치단체가 47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6개가 있는 시도인 것처럼 광역자치단체가. 그래서 그 광역자치단체 의회 대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총재를 바꿀 수 있고, 총재를 바꾼다면 리콜이라고 하는데 바꾸게 되면 총리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걸 조만간 한다고 해요. 거기까지는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 이시바가 진다면 총리는 바뀌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벌들의 이익이 있는데, 만일 다카이치 사나이가 된다고 하면 우리 파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지금 이시바 보고 사퇴하지 말으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시바를 끌어내리는 게 옳은가? 마지막으로 일본은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권리예요. 그러면 만일 총리가 국회를 해산을 해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나가서 다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론이 안 좋다는데 다시 당선되려면 일단 선거 비용 써야 되죠. 선거 노력해야 되죠.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늘 총리는 자민당을 견제하거나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대부분이 양가적인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진짜 바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시바가 계속 총리로 재직을 했으면 좋겠고 또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한일 회담 잘하고 그래서 이시바가 그걸 인해서 한국 대통령 만나서 회담했다라는 것이 이시바한테 뭔가 좀 정치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달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게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라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그죠? 별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뭐라고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한번 의문을 가져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본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일제 만행에 대해서 배웠고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본 사람이 과연 한국을 어떻게 할까? 그것은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라는 것을 가르쳤으니까 알겠죠? 근데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 과거사에 대해서 거의 써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의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다. 요 정도.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뭐 이 정도. 증용공도 뭐 아시아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고생을 시켰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사건 가지고 식민지 이거 갖고 우리가 10페이지는 최소한 우리 역사에는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10줄, 20줄 이걸로 끝나. 그게 제 생각에는 전쟁 이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 자민당의 중심 세력으로 그대로 남았고 그러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 옳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과서에다가 우리가 아주 잘못했어라고 쓰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안 썼을 것이라고 전 추론을 하는데 그 자민당이 70년간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지금 전후 세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배운 사람들이 있죠. 그 정도예요. 첫 번째 기본 베이스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이외에 한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 이외의 방법은 한국에 직접 와보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한국 사람 만나보면 한국 사람이 어떻구나. 근데 왜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가끔 진짜 뭐 10년 만에 한 번, 20년 만에 한 번 홍대 입구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 뭐 젊은 여자애가 왔는데 한국 남자한테 봉변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서로 간에 막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에 와보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자기가 일본에 생각했던 한국하고 다르다. 첫 번째, 한국이 잘 사는구나.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뭐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괜히 일본 사람이라면 길거리 가다가도 발로 걷어찬다. 그러니까 일본어 쓰지 말아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일본 야후에 떠들고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이 매년 한국에 들어오는 숫자가 300만 명 그 언저리예요.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가는 숫자는 연간 그 1000만 명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은 한국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는 거죠. 와보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소극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이에요. 신문 방송에서 들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언론은 한국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구독력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황당한 게 일본 텔레비에 등장해서 한국 전문가로 나와서 한국은 요즘 이렇습니다라고 한국 뉴스를 해설하는 자들이 완전히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하고 달라서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일본 텔레비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니테레라고 4번 채널인가 그럴 텐데 이 방송국에서 한국 전문가로 늘 출연해서 한국을 해설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이름이 이상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만. 거의 정광훈 수준이라든지 그거 이상.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사람을 뒤져봤거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이상철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중국에도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일본에 유학을 와서 일본의 대학교에서 조선학을 전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대형 메이저 텔레비에 나와서 그 타이틀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교 교수, 이름 이상철. 그걸 보면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걸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엄청 편향되고 왜곡된 한국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 텔레비라는 것이 요미우리 께인데 이게 좀 우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국을 비하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조국 씨가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 다마네기 오토코라고 유명한데 다마네기 오토코가 일본말로 뭐냐면 다마네기 아시죠? 양파. 오토코는 남자. 그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낸 단어인데 까면 깔수록 비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만에게 오토코라고 해요. 그 양반이 지금 사면됐잖아요. 뭐 그분이 죄가 없진 않을 거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정도까지였을까? 라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 사람은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거꾸로 한국 방송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일본어로 리얼타임으로 신문 기사를 전달하는 한국의 신문사가 네 군데 있어요.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중앙일보, 하나는 동아일보. 요거 세 개인가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문을 내요. 그랬는데 어제도 내 전화 받았거든요. 일본 친구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너는 괜찮냐? 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야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다던데. 이 얘기의 어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땐 전 친일파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일파라고 배워왔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친중파와 친미파와 친일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친일파라는 단어를 쓰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뉴스를 보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저처럼 일본하고 잘 지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데 친일파는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국은 반일 교육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과거에 친일파의 재산을 1,500억인가?
뭘 써야 된다고 하셨다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 친구도 없고 한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일본 신문을 딱 봤는데 친일파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고 그게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 그러면 역시 한국은 일본 묘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리면 사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 별로 잘 안 쓰죠. 옳고 그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좌파 반대되는 한겨레나 이쪽의 톤보다는 엄청 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겠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제껏 전례 없는 소위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을 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쪽이냐 저쪽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가운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나 저는 이제 일본의 그 전자정부의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일본 정치가들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 그러면 뭐 우리나라 행안부 같은 곳, 의료정부와 그러면 후생성 같은 곳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잘 물어봐요. 괜찮냐? 이재명 이런 사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다시 반일이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자세히 그걸 알게 됐고 또 얘기를 해주는데 안 그럴 거다, 괜찮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었겠죠. 그런데 막상 계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동포들과의 대화라는 걸 해요. 인터넷에서. 그랬을 때 거기 일본에서 참가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다르다. 내가 무조건 반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내가 야당 지도자로서 이야기할 때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또 다른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니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같은 거는 계속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 위안부 문제나 징용부 문제를 다시 끌어내갖고 원위치시켜서 하자라고 얘기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일본 여론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시바하고 뭐 통화하고 이시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본에 보도가 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반일은 아니고 실리주의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뭐 한일 관계가 파탄날 거라는 식의 일부 한국의 정치가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긴 해요. 일본에서의 실제 혐한 실태를 전해주신다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막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싫어하긴 하지만 굳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 정도 숫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극우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극우 중에요. 극히 일부만 시쳇말로 이게 진짜 극우 돌아버린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패션 우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패션. 그러니까 뭐가 우익인지도 모르고 우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 다시 돌아가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한국에 어떠한 짓을 했는지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랬는데 계속 사과하라고 하고 보상도 했는데 계속 보상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계 각국에다가 일본이 우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라고 해서 뭐 세계 각국의 위안부상을 세운다고 하고 뭐 틈이 날 때마다 일본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한 거지만 걔들은 괜히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트집 잡고 시비 건다, 반일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맨날 한국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우익인 거예요. 패션 우익. 그래서 나는 비굴하지 않다.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요. 자기들은 미국이 자기들을 못 살게 굴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건데 그거를 왜 우리가 사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도 우리가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철없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 유신의 회라는 당이 있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옛날에 뭐 위안부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우익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당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면 살짝 우익이긴 해요. 근데 그 당수가 오사카부라는 곳에 도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은 오사카 도지사가 있는 거기 오사카부의 특별 고문이에요. 그래서 그 오사카부의 행정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거나 정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분들 자주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심지어는 제가 2년 전에 그쪽 국회의원을 5명 데려와서 한국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경복궁에 가서 명성황후 사건을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한국 국회의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왜 징용공이 문제가 되는지,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는지 잘 알겠다. 왜 그러는지 잘 알겠다라는 것과 나는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중도 보수라고 하는,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제자리에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이야기한 소위 그 철딱서니 없는 그 극우, 얘들은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그러면 자 걔들을 무시해도 괜찮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공기를 읽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대세가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나가이모노 나카레로. 그래서 대세가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그 대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요즘에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혹여라도 관동 대지진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아까 얘기한 그 완전히 꼴통 같은 그런 극우 애들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것처럼 무언가를 퍼뜨리게 되면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는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최소한 51%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미 몇십 년 지났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일본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 사람한테 붙는 게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국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강해지면 일본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일본이 거꾸로 우리한테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마구잡이로 그 일본에 대해서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쟤들이 왜 저러는지를 알고, 내가 일본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일본이 왜 나를 몰라주고 진실을 은폐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먹질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리 와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우스갯소리로
AU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AU가 뭐냐면 아시아 유니티예요. 그러니까 EU는 유럽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응용력과 돌파력,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 오히려 아시아가 더 세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이시바 총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국내에서. 자주 하는데 한국에 대고 그 얘기를 못 해요. 왜 못하냐면 야, 이거 니네가 옛날에 얘기했던 대동아 공영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서로 간에 잘하는 것이 틀리니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두드려 맞지 말고 우리도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최근 K-팝 데몬 헌터스를 필두로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의 현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일본에 최초로 건너간 게 8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이 엄청 못 살았죠. 지금보다는. 근데 그때 일본이 봤을 때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소위 얘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갔었던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되게 괄시도 받았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면 아침에 김치 먹고 오지 말아라. 마늘 냄새 난다. 그 다음에 전철에서 떠들지 말아라. 입 벌리면 냄새 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게 표시나도 좋을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꽤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많이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시라는 말이 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 개방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문화 폭탄이 터진 게 겨울연가잖아요. 겨울연가가 일본에 상영되면서 그때로부터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히트했던 드라마와 색깔이 같은 그런 류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향수 어린 그 따뜻한 그 드라마, 그걸 보게 된 거고 그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심경을 건드린 거야. 그래서 일본의 한류 붐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불기 시작했죠. 2탄으로 나간 게 대장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한 붐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언저리에 우리가 2002년 이제 월드컵 하면서 그 언저리에 막 폭발적으로 한류 붐이 불잖아요. 그때는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 와갖고 물어보고 나 한국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막 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팔리니까. 그런데 낮에 텔레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주야줄창 아줌마들이 본 거예요, 그걸. 근데 볼 때 혼자 봤겠어요? 옆에 누가 있죠?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부들과 아이들의 한류 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수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슈퍼주니어나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드라마 본다고 남편 상대도 안 하고 뭐 얘기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만 빼놓고 한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셈이 났어. 일본의 남편들이. 그래갖고 한류가 뭔데?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류 붐이 의외로 가정 분란을 일으켰다고 봐야 돼요. 농담인데 그러다가 그 뒤에 제2차 한류 붐이 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그 사랑의 불시착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손예진 씨가 예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저씨들이 폭 빠졌네 거기에. 예,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이 너도나도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 시작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나 이거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이태원 클래스 뭐 이런 거 막 보면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이 남편들이 이제 부인과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제2차 한류 붐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라난 아이들이 계속 좋아하게 되는 게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저희 같이 나이 든 사람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의 연예인이 어떻고 하면서 쭉 나가면서 한국의 화장품이 좋고 뭐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을 막 갖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히트를 친 게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뭐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뭐 연예인들 그다음에 가수들을 얘들 쫙 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타들의 그 고국이 어디냐 한국을 가봐야 되겠다. 근데 한국과 일본이 비행기가 엄청 많잖아요. 전국 지방에서부터 오는데 일본의 지방이 관광객이 유치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 다카마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마라고 박물관이 있어서 많이 가잖아요. 다카마츠에서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면요. 비행기 싸기 15,000원에서 2만 원이에요. 왕복. 왜 그러냐면 그 다카마츠시라는 곳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떠야 한국 관광객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한국에 아주 간단하게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싼 돈으로. 이게 와서 한국에 와서 뭐 북촌도 가보고 경복궁도 가보고 화장품도 사가고 그다음에 떡볶이도 먹고 뭐 이러면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엄청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어렸을 때 일본어 능력 시험 본다고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요즘 한국어 능력 시험 수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또 아이들은 한국어 단어 그거를 이제 농담 사이에 섞어 쓰는 그런 것도 이제 유행이라 그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본의 예능 프로덕션 하는 사람들이 방송국 사람들은요 좋아해요. 한류를. 왜냐? 이 한류 드라마만 틀면 시청자 수는 고정돼 있으니까 시청률을 얻을 수 있고 광고가 팔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다가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저 BTS가 들어있는 소속 이런 데 있잖아요. 이수만 있었던 그런 것처럼 예능인들이 그 회사의 직장인이에요. 그래갖고 방송국하고 협상을 할 때 이쪽이 갑이야. 그래서 그 스타 한 사람 데려가려면 깍두기를 서너 사람 데려가야 되고 이 출연료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깍두기가. 그러다 보니 그 엑스트라라든지 보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출연시킴으로 인해서 또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만들면 적자야. 근데 한류 드라마를 갖다 틀면 독자가 있어. 시청자가. 이러다 보니까 방송 제작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일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싸다, 자기들이 어떤 연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류 드라마만 연락이 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기 이해관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빙빙 돌려서 이제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우리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또 직접 접할 기회도 있고 그래서 뭐 점점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이 흐름을 이어서 어쨌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한일 관계 개선에 기폭제가 되었던 건 사실이고 우리한테 속상한 것도 많지만 이게 개선이 되면 한일 간의 경제 협력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그렇긴 해요. 근데 아직도 벽은 좀 있죠. 일본도 쿨재팬이라는 문화 수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쿨재팬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한류 붐이 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히트를 치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왠지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됐든 우리가 그래도 이 오타쿠 문화로선 세계 최고였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다음에 스시라든지 일본 음식도 좋은데 왜 우리가 김치에 밀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김치? 그 김치라는 그 도메인 네임도 일본이 가져가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권을 쥐고 있었던 게 아베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우리도 뭔가 하자.
한국이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다. 한류가 겨울 연가가 일본을 점령했던 시절이니까 진짜로 그때는 지나가는 개도 강아지도 그 겨울 연가에 나오는 그 피아노 음률 있잖아요. 띠리리링 하는 그것만 들으면 갑자기 경기를 한다는 정도로 한류가 퍼졌었으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쿨 재팬이라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쿨 재팬은 뭐 멋있는 일본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총리 산하에 쿨 재팬 전략 담당 대신 장관 신설하고 예산도 매년 한 3,500억 원 정도 배정을 하고 그래서 민간 단체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음식의 세계화, 일본 콘텐츠 세계화 그래갖고 막 한국하고 붙어서 열심히 싸우는데 잘 안 되지. 일본이 우리한테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음식, 일본 음식도 참 맛있고 좋으니까 일본 음식과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죠? 원조니까 전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사실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는 이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영화를 만들면 대본을 가져오면 대본이 오면 벤처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벤처 투자 많이 하잖아. 일본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돈 많은 제작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화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벤처 사업이에요. 근데 한국은 벤처 기업들이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여건이 확보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야, 넷플릭스에 보면 한국 게 전부 위에 있더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드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람은 생활 그 자체가 넷플릭스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옳든 그르든 이야기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스토리, 김건희 여사의 스토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쿠데타였던 그 스토리,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대본으로 쓰면 어마어마하게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자체가 드라마인데 그거를 각본으로 쓰면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 늘 배신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납득을 하더라고. 그 정도로는 소재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재가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 생겼고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점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쿨재편이 한국과 경쟁이 될 거냐 아닐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애니메이션이 강한데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을 그 노가다 그림 그리는 노가다를 대한민국에서 했다는 거 아시죠? 춘천인가? 그래서 많이 했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습작한 그래서 스킬이 다져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대가 종이 만화는 일본이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종이 만화가 아니라 웹툰의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한 습작의 스킬이 생긴 데다가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뭐 세계 최강이 된 데다가 그 웹툰을 만들기 시작해서 웹툰이 팔리기 시작한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웹툰의 수많은 각본들이 또 영화화 된다든지 이런 생태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잘한다. 일부의 어떤 유명한 작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파는 뭐든지 있잖아요. 공무원이 앞에 나서 갖고 깃발을 흔들어도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생태계가 있고 그 생태계 정점에 있는 현업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그거를 정부가 받쳐줄 때 성공하는 거지 정부가 보조금 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봐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스스로 자가 발전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일본을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살아왔고 일본에서 죽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나라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조국 이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멀었어요. 그게 일본이 제대로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이거는 한류나 뭐 문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현재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전에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을 한 뒤에
반성을 하고 다시 스타트를 끊게 되면 일본도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1차 산업혁명이 성공한 나라는 영국인데 그 영국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에 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2차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지만 3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 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원래 한번 성공하게 되면 자기가 옳다라는 자만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또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다시 일본처럼 수렁에 빠질 수가 있으니 다시 구두끈 동여매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때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원래 성공하면 되돌아보기 힘들어지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면 신칸센 타시잖아요. 근데 신칸센을 타시면 그 요금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KTX 뭐 부산 가는 비용이 한 10만 원 미만일 텐데 일본은 뭐 그냥 그죠? 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왜 그렇게 비쌀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왜 그렇게 비쌀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비효율, 비능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생산성, 저생산성.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칸센을 탈 때 표를 사야죠. 표를 사고 개찰구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역에 가셔서 우리 KTX를 타시면 일단 표가 없고 개찰구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철도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일본 애들이 부설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도하고 일본 철도는 같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개찰구가 있고 우리는 개찰구가 없어요. 어디가 선진국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면 재밌어요. 한국은 처음에 일본하고 똑같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게 되고 티켓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면 되게 됐고 그럼 개찰구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DNA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면 자기 테이프를 발라서 자동화를 하자라고 해서 현재 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티머니처럼 이게 비접촉 NFC로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스이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되게 하자. 그래서 자기 테이프를 바른 종이 티켓과 스이카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쭉 사용하다가 이번에 그 QR코드가 이제 유행을 하니까 QR코드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또 붙였고 그런데 비자 타치라고 그래서 요즘 또 그 신용카드도 타치해가 결제하잖아요. 비자 타치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결제하는 기계 그 일본의 개찰구를 보면 최신 버전은요 4개가 다 돼.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기능 추가할 때 기능 그 자체를 추가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할 때마다 그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개찰구 하나에 1억 원 합니다. 1억 원. 이거 하나에. 동경역에 그게 몇 개 있겠어요.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저 홋카이도에서부터 가고시마 신칸센까지 수많은 전철역이 그게 있는데 그거를 사다가 설치하는 비용, 유지보수하는 비용 따져보면 한두 푼이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덧셈의 이노베이션에 강해요. 이노베이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덧셈의 이노베이션, 하나는 뺄셈의 이노베이션. 덧셈의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어떤 제품에 특정한 기능을 더해서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덧셈을 잘해요. 근데 한국은 뺄셈을 잘해요. 뺄셈이 뭐냐면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것을 한편으로는 과격하다고 해요. 도아님은 뭐라는 말을 우린 잘 쓰는데 도아님 뭐라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과격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도 있고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건데 독에 걸리고 확 제끼고
도안이 뭐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사협상을 하든 뭔가 협상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이기거나 지는 거지 중간 어디에 정해서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흑백 논리예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자주간 중간에 갈라 그러면 넌 회색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국민성이 회색이에요. 타협을 좋아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의 세대, 우리 디지털이라는 것은 숫자로 얘기하면 0하고 1이잖아요. 0 아니면 1이래야 돼요. 흑 아니면 100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성에는 딱 맞는 거예요. 과거는 버리고 앞으로 가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날로그 민족이에요. 0.1, 0.2, 0.3 해서 1로 가는 거지 0에서 1로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해. 이건 너무 과격해. 일본 사람. 그래서 그 유명하신 문학가이신 이혜령 선생님이 디지로그라는 말을 만드셨는데 일본에 가서 표 살 때 보시면 표 사는 기계 보시면 위쪽은 디지털이고 아래쪽은 아날로그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예가 하나 더 있는데 한 5년쯤 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 일본에서 세계 첨단 기계를 만들어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일 텐데 그 기계는 이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에 보면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기계냐면 결제를 하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이게 전자결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전자결제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인터넷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런 전자결제가 아니고 전자장치를 이용한 결제인데 보시는 것처럼 로봇 팔이 두 개가 있고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여기다가 그 문서를 갖다 놓으면 AI OCR 카메라가 문서 내용을 딱 읽어가지고 그죠? 챗GPT 같은 거로 딱 읽어서 이거는 무슨 문서다. 이거는 도장을 오른쪽 아래 찍어야 된다. 왼쪽 위에 찍어야 된다. 도장이 동그란 도장이래야 된다. 네모난 도장이래야 된다. 몇 군데 찍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컴퓨터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로봇 팔에 지령을 내려요. 그럼 로봇 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하나는 종이를 잡고 있는 역할이고 하나는 빙 돌아서 여기 도장 박스가 있잖아요. 도장통에 가서 동그란 도장인지 네모난 도장인지 그 도장을 살짝 집어서 이거 집을 때 세게 집으면 계란 깨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살짝 집어서 이제 인주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주 찍는 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세게 찍으면 도장통이 따라 올라오고요. 살짝 찍으면 제대로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 적당히 힘을 가해서 인주를 찍어서 돌아와서 도장을 찍고 페이지를 넘기고 도장을 찍고 하는 이 기계를 만든 건데 이 기계를 누가 만들었냐? 철없는 애들이 만든 게 아니고 토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가 만들고 그 다음에 히타치가 만들고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상품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껄껄거리고 그걸 보고 웃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덧셈의 이노베이션을 생각하게 되면 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종이를 없애버리고 바로 인터넷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로봇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사람이 부가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로봇이 해주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자라는 게 일본 사람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거는 안 기다려 주거든요. 전기기관을 버리고 전기 모터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안 그랬잖아요. 야, 전기를 발전소에서 내가 쓰는 데까지 끌어오려면 그 먼 길을 전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하냐. 그래서 전기는 싣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자기 논리,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의료보험료를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는 데다가 청구를 해요. 근데 온라인으로 청구를 하거든요. 한국의 병원은. 근데 일본의 병원도 지금 한 70% 온라인 청구할 거예요. 근데 그 70%의 온라인 청구 중에 한 40%가 전자 청구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청구라는 말을 안 써요.
전자청구. 자, 전자청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전자청구가 있어요. 뭘까요? 청구 데이터를 엑셀로 넣어서 그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을 전달하거나 이것도 전자청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서 전자청구가 70%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우리 99.9%거든요. 그거를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게 뭔가 함정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일본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PC가 한 대씩 다 있다고 요즘엔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어느 교수님이 쓴 논문을 봤더니 교사가 한 대씩 다 있다는 거야. 우리도 한 대씩 줘야 된다. 저는 일본에서 그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교육청 공무원을 4년 반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봤더니 그 컴퓨터실 있잖아요, 학교에. 거기 가면 막 50대씩 100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에 있는 컴퓨터 세스를 다 더한 다음에 선생님 머릿수로 나누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의 정보와 행정의 정보와 의료의 정보와 토목의 정보와 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아날로그식 진전을 하고 있어요. 덧셈의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모든 걸 들여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선가 전부 디지털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일본 사람은 아직도 자기들이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 하지 않고 한국 사람은 아직도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르칠 게 있을까?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비즈니스 찬스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국뽕이라고 당신이 일본을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한국에서 유명한 단어가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인지부조화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과거의 프리즘을 버리고 일본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 그 시점에서 비즈니스 찬스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친일파 얘기처럼 한일 간의 진정한 의미의 화해협력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일 간의 차이점이고 서로 간에 있어서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일 국제 결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급증이란 단어가요. 10명 하다가 20명 되면 그 급증이겠죠. 일본에 지진 난다고 여러분들 난리 쳤었잖아요. 지진 가능성이 뭐 100%가 늘었다는데 근데 그게 뭐 0.5%에서 1.0%가 됐다고 그 정도인데 뭐 결혼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분위기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일본 여자, 한국 남자 케이스가 좀 많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 일본 남자들이 봤을 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보면 되게 믿음직스럽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하면 첫 번째, 이게 한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남자들 치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가 없고, 죄다 본부장님이고, 죄다 뭐 매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남자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 남자들하고 일본 남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본 남자들은 어른스럽지를 않아요. 결혼 정년기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한국에서 남자의 어른과 아이의 경계는 군대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른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 자립. 근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를 가서 자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3년간 피지컬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근데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는 거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하는 거고. 그런데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면 어른이 되기 싫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면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직장들은 대학원 나온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대학원 나온다 해서 급여가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이 석박사님들 취직이 안 된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본 여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남자를 봤을 때 첫 번째, 일단 몸이 피지컬이 되잖아요. 그 또래 남자들은. 두 번째로 뭔가 박력이 있을 거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책임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한국의 결혼 문화 같은 게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남자가 집은 마련해야 되고 주로 내가 책임질게 따라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남자들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같이 사귀긴 사귀어도.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이 따라오니까 동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일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해 안 가는 드라마가 꽤 있었어요. 저로서는. 뭐냐면 같이 오래 살았는데 여자가 맨날 혼자서 막 슬프게 울어요. 그 우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결혼하자고 안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 일본 여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박력 있고 좋겠어,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에 막 그런 사람들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산 남자들이 그런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기예요. 부산 남자가 퇴근하고 딱 돌아오면 제일 먼저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아는 응? 애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밥 줘라. 그 다음에 자자. 이 세 마디밖에 안 한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무뚝뚝하고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은 안 그렇지만 사랑해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데 그 얘기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그 얘기 안 하면 모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비슷해요. 일본 남자들이.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 100일 되면 꽃 주고 뭐 이런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남자들은 그 꽃 주는 걸 잘 안 하거든, 거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의 매너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한국 남자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같이 살면 어떨지는 별개 문제고. 그런데다가 한국 남자들은 또 환상이 있어요. 일본 여자들에 대해서. 뭐 한국 여자들보다는 순종적일 것이다라든지 뭐.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 남자하고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둘 사이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한국인의 장점과 일본인의 장점을 잘 살릴 수도 있을 테니 뭐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일 간에 결혼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일본 남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데 한국 여자들이 보면 일본 남자들이 또 쓸만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남자하고 결혼하는 한국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좀 강해요.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여자가 생각한다는 게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남자가 약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냥 말 잘 듣지. 그냥 다루기 좋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일본은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민의 보수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일본은 입으로는 다인민족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도 다인민족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삿포로, 홋카이도 쪽 거기 아이누 민족인 걸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유구 왕국 오키나와 남유나라였던 거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이런 게 나와요. 선사시대 때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에서 정동기 시대를 열었다. 그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실제 그 선사시대 한반도에 넘어간 사람들이 살았다는 선사 유적지도 있고 그걸 보면 일본에는 다민족이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기인 스모 있잖아요. 스모의 그 대표적인 선수들 전부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본을 인정하고, 일본에 머리 숙이고, 혹은 일본인이 되면 차별을 안 해요. 일본에서 수모를 하면서 자기가 몽골 사람이라는 걸 너무 드러내고, 이렇게 뭐 머리를 치들면 그때부터 비토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허들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속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미국인을 대할 때 자세와 뭐 동남아시아나 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할 때 자세가 같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 전라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학대한 사건 때문에 부끄러웠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본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인에 대해서 좀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측면에서 취업 비자 내주는 것도 한국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제가 국제 결혼을 한 일본 남자 얘기 들어봤더니, 한국에서 일본 남자가 결혼했는데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취업용 비자를 받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포용이 잘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외국 사람들이 한류 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붐도 있는 거잖아요, 세계. 쿠 재팬의 영향으로. 일본어를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요즘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어보다 한글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오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미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경제가 잘 나간다. 뭐 대학교 졸업하면 죄다 취직된다. 맞죠. 왜냐하면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애들은 적어졌으니 다 취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는 있는데 외국인이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급 인재들로 채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농사 이런 거는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기도 하는데, 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노인네들 수발해야 되는 일들,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런 일들 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도 그쪽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할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노인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지만 돈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제 농사, 예,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오게 돼서 그 부분을 막 채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기적으로 이대로 가면 일본도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같은 데처럼 인종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또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까? 후진국에 가면 갈수록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에서 결국 그 나오게 되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애가 엄청 많이 태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지금 외국인이, 일본 인구가 올해 90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90만 명. 근데 예, 올해 일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일본의 그 외국인들 이제 숫자 이런 걸 보면 작년에 외국인이 35만 명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외국인 총수가 367만 명이라고 합니다. 367만 명에 35명이 늘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잖아요. 일본 전 국민의 비율로 봤을 때 한 3%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09년인데 2009년도에 640만 명 정도가 줄은 거예요. 그 해에. 그 2009년도가 피크였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현재까지 줄어들어 왔는데, 이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국인을 고급 근로자라든지 인텔리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인텔리가 아니고 어떤 밑에서 일본인들도 하기 싫어하는 노동을 해주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일본에도 슬럼이 생길 것이고, 그게 언젠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로서는
잘 계산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미 그 일본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맨날 텔레비에서 보는 야쿠자는 밀려나고 뭐 중국의 삼합회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많이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마약 범죄라든지 뭐 그런 좋지 않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막 외국인 입주를 금지하고 막 전세 세 주는 거 금지하고 막 그런 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잘해요. 일본보다 더 잘해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도 재활 쓰레기 다 분리해서 내야 되고 쓰레기 내야 되는 날 내지 말아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특히 중국 분들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택가에 가면 어디 애들 소리가 담 밖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교육 같은 거. 우리나라도 많이 스스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전 하던 버릇대로 그냥 뭐 동네방네 떠나가게 시끄럽게 놀 거고 친구들 오고 친척들 오면 막 뿡짝뿡짝 하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할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외국인 멸시라든지 반대 이쪽으로 또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일본의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을 올해 처음 넘었어요. 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5년, 10년 정도 우리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 초임? 우리가 이미 일본 넘어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이 자기보다 잘 사는 것 같으면 그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 혐오도 생기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으로 돌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정당에 이번에 그 우익정당에 표를 넣었던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국인들에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외국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네거티브하고 나머지는 뭐 외국 사람들 반드시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잘 그 맞춰서 일본에 맞춰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소양까지는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뭐 학교 교육 같은 거 잘 시키면 되겠고 근데 일본은 외국인 차별이 그런 분야에 없으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 도쿄의 부동산도 서울과 같이 외국인의 매입이 늘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그쪽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걸 전제로 일본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나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동경도 안에 부동산이 중심지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많이 오른 건 10년 동안 절반 이상 올랐다고 하고 일본인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인상 폭인데 첫 번째 일부다. 두 번째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이 샀지? 보니까 중국인이 가장 많이 샀고 나머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왜 샀을까? 라는 일본인들의 추론은 이제 시진핑 정부 하에 부정부패로 돈을 많이 버는 중국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재산을 퇴피시키는 수단으로 일본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중국의 에리트층 자녀들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 살게 해주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테크, 맨션 아파트를 사서 중국인이 관광을 엄청 많이 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도 빌려주어서 돈을 벌고 뭐 그런 식으로 수요가 늘다 보니 상호작용이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방으로 나가면 아직도 일본은 빈집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이제 뭐 그래서 일본에 집 산다는 분들 계시던데 집 사는 것도 좋은데 딱 하나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맨날 일본에 지진 와갖고 일본이 뭐 가라앉느니 어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여러분들 생각과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분명한 건 100년 안에 10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일본은 후지산 분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났는데 후지산 분화가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정상적인 학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후지산이 분화하게 되면 동경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후지산이 분화하게 되면 일단 그 가장 큰 문제가 용암이고 그다음에 분출될 때 돌, 세 번째 미세먼지거든요. 근데 그 잿가루가 동경을 뒤덮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동경에 한 뭐 2cm? 2, 3cm 쌓일 거예요. 제가 2, 3cm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을 낼 거고. 그쵸?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현실적인 게 지금 일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다 고층 아파트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기가 끊어져요. 그럼 50층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1층까지 내려가서 먹을 걸 사올 것이며 그다음에 물이 없으면 못 살 텐데 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 고층 맨션 사는 사람들 저 아니다. 돈 많은 일부 사람들 빼고는 거의 안 가거든요. 저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일본 사람 다 단독주택 살아요. 언제 재난이 올지 모르는데 자 그렇게 됐다고 치면 그 부동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할 거잖아요. 그거 저 월세 나갖고 좀 벌고 지금 뭐 당장에서 20, 30% 벌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동주택이라는 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비를 걷어서 이게 늘 리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재건축이 잘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오르니까. 근데 부동산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걸 걷어서 하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부동산 인상은 아까 외부 요인 그런 부분들일 것이고 또한 일본이라는 동경이라는 도시가 이제 국제 도시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고정 수요는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살다 갈 거니까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본 도심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뭐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부동산 폭락으로 호된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동영상이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텐데 전체를 듣고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일부를 끊어서 들으면 저 사람은 국뽕을 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은 일부를 비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게 되냐면 저는 한국과 일본이 진심으로 화해협력을 하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게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런데 나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일본을 관찰해 보시고 그 일본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찬스도 만들면 좋겠고 여러분들 또 자녀 교육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